손은 멀쩡하니 밥 차려라 깁스한 며느리의 시누이 아들 2명 일주일 맡기자. 며느리의 황당무계 자유의 수호자 270만 원짜리 복수국. 아침 7시 30분 지순의 집 주방 바쁘게 돌아가는 시계 소리와 달그락거리는 식기 소리가 뒤섞인 전쟁터다. 지수는 능숙한 솜씨로 민호의 밥상에 올릴 계란말이를 완성한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시계와 주방 그리고 거실 계단을 바쁘게 오간다. 발밑 설거지통 근처 바닥 타일에는 밤새 물기가 묻어 축축하다. 지수는 아침 햇살에 반사된 그 물기를 미처 신경 쓰지 못한다. 지수는 손목시계를 힐끗 보며 7시 40분 8시 반 등교인데 민호 밥상 차리고 다영 머리 묶어주고 하준 유치원 준비 서류 챙겨야 되고 아침 시간은 왜 이렇게 찰나 같을까? 민준 옷은 어제 다려놨지? 아 맞다. 시어머니 생신 선물은 오늘 오전 10시에 픽업해야 하는데 혹시 늦을까봐 노심초사 이 모든 걸 30분 안에 끝내야 한다. 지수는 방금 세탁기에서 꺼낸 따뜻하고 축축한 빨래 바구니를 팔에 힘겹게 안고 주방 옆에 있는 세탁실 계단 3칸을 내려온다. 그녀의 시선은 세탁물에 가려 발 아래를 보지 못한다. 숨막히는 아침 루틴이 그녀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킨다. 지수가 마지막 계단을 밟는 순간 물기에 미끄러지는 날카로운 마찰음 끼익. 지수의 발목이 순간적으로 꺾이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나고 이어 몸이 계단 모서리와 바닥에 부딪힌다. 쿵쾅. 팔에 들고 있던 빨래 바구니가 함께 굴러내려와 세탁물과 함께 지수의 몸을 덮친다. 아. 흐으. 다리가 고통이 너무 강렬해 눈물이 나오지 않고 온몸이 마비된다. 정신을 차려보니 오른쪽 발목이 마치 다른 물건처럼 끔찍하게 꺾여 있다. 주방 가스레인지 위에 계란말이는 타고 있다. 남편 민준이 양치 중인 칫솔을 물고 입가에 치약을 묻힌 채 혼비백산하여 뛰어온다. 민준은 당황하며 제대로 된 말이 나오지 않는다. 지수야. 왜 그래? 아, 어디 다친 거야? 움직이지 마. 지수는 얼굴이 찡그려지다 못해 하얗게 질린다. 오른쪽 발목을 넉나간 듯 감싸준다. 이미 부어오르기 시작한 발목은 심상치 않은 핏빛으로 변하고 있다. 발목이 계단에 미끄러졌어. 안 돼. 나 움직일 수 없어. 병원. 응급실. 지수는 창백한 얼굴로 휠체어에 앉아있고 민주는 넋이 나간 채 뒤숭숭한 머리칼을 만지작거리며 엑스레이 사진 앞에 서 있다. 지수는 극심한 고통에 이를 악물고 천장을 바라본다. 빨래라는 지극히 일상적인 행위가 이 모든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에 스스로 기가 막힐 뿐이다. 발목 복합골절입니다. 단순히 삔 게 아니라 뼈가 2군데나 부러졌어요. 안쪽 복사뼈, 바깥쪽 복사뼈 모두요. 수술은 잘 마쳤고요. 민주는 엑스레이 사진 속의 핀들을 보며 헉소리를 낸다. 수술이라고요? 그렇게 심각했다고요? 핀을 저렇게 많이. 의사, 네. 최소 8주간은 절대 체중을 실어서는 안 됩니다. 휠체어를 필수로 사용하셔야 하고 목발도 조심스럽게 익혀야 해요. 특히 오른발이니 왼손으로 모든 생활을 해결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화장실 다니는 것도 혼자 샤워하는 것도 한동안은 전쟁일 겁니다. 집에서 남편분과 함께 꼼꼼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재활이 더 중요해요. 사고 나흘 후 지순의 집 거실. 지수는 소파에 거의 반쯤 누워 다리를 높이 올린 채 TV를 보고 있다. 왼손으로 물컵을 들여다 너무 어색하게 움직여 물을 흘릴 뻔한다. 온몸이 쑤시고 불편함의 연속이다. 지수는 그저 숨 쉬는 것조차 에너지가 필요한 환자 상태다.
현관에서 요란한 초인종이 울린다. 어머니, 왜 오셨어요? 불편하게 시어머니 정자가 들어선다. 그녀는 민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마트에서 사온 듯한 작은 곶감 보따리를 내려놓는다. 정자는 지수의 깁스 다리를 한번 훑어보고는 걱정의 눈빛 대신 싸늘하고 탐탁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지수는 본능적으로 몸이 움츠러든다. 애야, 너 회사는 안 가고? 다리 부러졌다고 회사가 문 닫는 줄 아나? 내가 이러고 집에 처박혀서 남편이 옆에서 병수발이나 들게 하면 어떻게 해. 어머니, 지수 수술하고 퇴원한 지 이제 사흘째예요. 의사가 절대 안정을 취하랬어요.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어서 오늘까지 연차 쓰고 휴가 썼어요. 내일부터는 출근할 거예요. 정자는 혀를 차며 지수를 향해 고개를 돌린다. 쯧쯧. 평소에 뭘 그리 조심성 없이 바쁘게 돌아다닌데 며느리라는 애가 집안에서 다리를 부러뜨리는 게 말이 돼? 나이 들면 뼈가 약해지는 법인데 좀 알아서 천천히 다녀야지. 뼈가 약한 것도 팔자야. 팔자 집안에 우환이 생기려니 했지. 지수는 걱정, 공감. 처음부터 일절 기대도 안 했다 하지만 이 정도의 냉담함은 마치 내가 일부러 이 깁스라는 흉물스러운 것을 만들어 내 가족을 귀찮게 만든 것처럼 몰아붙이는 저 태도. 이 무거운 석고 깁스가 마치 내 잘못을 증명하는 증거처럼 느껴진다. 나는 지금 희생자가 아니라 민폐를 끼친 죄인으로 취급당하고 있다. 지수는 가슴에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인다. 어머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많이 아프지만 다행히 팔은 멀쩡해서 혼자 식사 정도는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염려하실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 그럼 됐지. 손은 멀쩡하니 됐네. 애들 손주들 돌보는 거랑 민준이 밥 해주는 건 문제 없겠네. 남편 밥은 내가 차려줄 수 있는 거잖아. 남편 배고프게 해서 어떻게 해. 깁스에도 숟가락질은 할 수 있는 거 아니니. 민준과 지수는 서로를 바라본다. 민준은 눈만 껌뻑이며 할 말을 잃었고 지수는 가슴 깊이 끓어오르는 분노와 허탈함을 삼킨다. 정자는 거실 소파에 벌컥 앉아 마치 당연하다는 듯 보따리를 풀어놓으며 민준에게 딸 정이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며느리의 고통은 이미 그녀의 관심사 밖이다. 정이가 요즘 일이 너무 바쁘다 하더라. 밤샘이 일수라던데 너처럼 다리 부러져서 누워있는 것도 아닌데 오빠가 좀 챙겨줘야지. 회사 일은 워낙 힘들어하는데 내가 형인데 좀 신경 써야지. 내 동생이잖니. 내 수입이 충분하니 정희한테 용돈이라도 줘야지. 그날 밤 민주는 짐꾸러미 옆에서 출장 갈 옷과 서류들을 주섬주섬 싸고 있다. 지수는 침대에 기대어 깁스 다리를 베개 위에 올려놓은 채 그의 등을 바라본다. 여보, 정말 미안해. 어머니, 말은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이 광주 프로젝트 내가 주관하는 거라 2주 출장은 정말 미룰 수가 없었어. 하필 이럴 때 꼭 내가 가야만 해. 본부장이 나를 믿고 맡긴 일이라. 지수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체념한 듯 담담하다. 당신 잘못 아니야. 회사 일인데. 어쩌겠어. 당신 가면 내가 어떻게든 잘해볼게. 걱정 말고 다녀와. 당신 출장비가 우리 생활비인 걸. 미안해. 정말 내가 냉동실에 밥 반찬 잔뜩 해놓고 갈 테니까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기만 해. 당분간 아이들 등하원은 옆집 엄마한테 부탁해놨어. 어머니 말은 그냥 한 귀로 흘려들어. 당신은 지금 환자야. 제일 중요한 건 너야. 내일 아침 일찍 갈게. 늘 그랬다. 남편은 항상 미안해했다. 그 미안하다는 말은 이 상황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함의 표현이자 동시에 자신의
책임 회피였다. 어머니의 불합리한 요구를 단호하게 막아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의 미안함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 숨겨진 무책임한 방패였을 뿐. 그는 어머니에게 착한 아들로 남고 나에게는 미안해하는 남편으로 남으려 했다. 나는 그 방패에 가려져 계속 희생당하는 병사가 되어야 했다. 이제 그 미안함은 내게 아무런 가치도 없다. 나는 이 고통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겠다. 민준이 떠난 다음 날 아침 지수는 깁스 다리를 끌고 부엌 카운터에 위태롭게 기대어 간신히 믹스커피 한 잔을 타서 마신다. 온 집안이 고요하다. 다리가 아파 움직일 때마다 뼈가 삐걱거리는 느낌이 들지만 남편의 미안한 눈빛이나 시어머니의 잔소리 없이 혼자만의 불완전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을 즐긴다. 고요하다. 이 불편함과 고통 속에 고요함이 오히려 낫다. 깁스 때문에 세상과 단절된 느낌이지만 적어도 내 고통을 당연시 여기는 시선에서는 벗어났다. 아픈 내 몸을 내가 스스로 돌보는 게 남의 눈치 보면서 나도 환자예요라고 읍소하는 것보다 100배는 나아. 이대로 2주만 버티자. 그때 요란한 초인종 소리와 함께 엄마 빨리요 하는 아이들의 왁자지껄한 떠드는 소리가 문 밖에서 들린다. 지수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휠체어를 힘겹게 움직인다. 누구세요? 문 앞에 뭐가 와 있나요? 문을 열자 신우이 정희가 마치 이사라도 오는 듯 큰 기내용 캐리어 2개와 거대한 보조 가방을 끌고 있다. 그녀의 얼굴은 땀과 당혹감으로 번들거린다. 그 뒤에는 초등학생 민호, 막내 하준이 서 있다. 아이들은 낯선 공간에 와서인지 혹은 무언가를 직감했는지 잔뜩 얼어붙어 서로의 옷자락만 잡고 있다. 정희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숨을 헐떡이며 마치 총을 맞은 듯한 표정이다. 언니, 미안해. 진짜 미안해. 지수는 어이없어 입이 떡 벌어진다. 너 지금 무슨 상황이야? 나 다리 부러진 거 못 봤어? 휠체어 타고 다니는 거 안 보이니? 알지만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갑자기 회사에서 일주일짜리 큰 프로젝트가 터졌어. 이번 주 내내 지방 클라이언트 미팅을 가야 하는데 평소에 애들 봐주던 도우미 아주머니가 갑자기 허리를 다치셔서 입원하셨다고 해서 도저히 맡길 데가 없어. 엄마한테 말했더니 언니한테 가보라고. 그래서 당신 애들을 움직일 수 없는 깁스 환자에게 맡긴다고. 내 남편은 출장 갔고 난 혼자 씻는 것도 힘든 환자야. 지금 제정신이야? 정희는 지수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아이들과 캐리어 그리고 보조 가방들을 거실 한가운데에 풀어놓는다. 지수가 휠체어를 끌고 거실로 따라 나선다. 집안의 고요함이 일순간 산산조각 난다. 딱 일주일 만이야. 언니, 민준 오빠 돌아오기 전에 내가 꼭 데려갈게. 약속. 그리고 이거 정희는 구겨지지 않게 코팅까지 한 A4 용지 3장을 꺼내 지수에게 건넨다. 마치 군대 작전 계획표 같은 비주얼이다. 내가 밤새워 만든 일주일 생활 계획표야. 언니, 이것만 따라만 하면 돼. 나도 언니 다친 거 아니까 무리하지 않게끔 스케줄 다 짜놨어. 칸칸이 빽빽하게 채워진 시간표. 아침 7시 기상, 7시 30분 유기농 우유 200ml, 8시 9시 영어 단어 외우기 학습지 검사만. 부탁 9시 30분 피아노 연습 1시간. 같은 식으로 빈틈이 없다. 특히 정크푸드 배달, 음식 일절 금지, TV 시청 1시간 미만 교육 채널만, 컴퓨터 모바일 게임 절대 금지 등의 항목이 빨간 펜으로 크게 강조되어 있고 아래에는 정의의 서명이 들어가 있다. 정의는
숨 쉴 틈 없이 자기 말만 쏟아낸다. 언니, 얘들 식단이 정말 중요해. 내가 냉장고에 유기농 야채랑 닭가슴살 싹 다 채워놨어. 딱 저 표대로만 신선한 걸로 해줘. 정크푸드는 몸에 나쁘다고 교육해놔서 안 먹을 거야. 언니도 환자니까 무리하지 말고 앉아서 학습지. 검사랑 식단 준비만 해줘도 충분해. 난 진짜 시간 없어서 지금 바로 부산으로 가야 돼. 미안해. 진짜 고마워. 정희는 지수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아이들에게 엄마 일하러 갈게. 말 잘 듣고 언니 말씀 잘 들어. 라고만 외치고는 번개처럼 현관문을 닫고 사라진다. 지수는 종이 뭉치를 든 채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본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거실에는 지수와 낯선 집에 덩그러니 놓인 아이들만 남는다. 침묵이 내리깔린다. 아이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지수와 계획표를 번갈아 본다. 그날 저녁 지수는 깁스 다리를 끌고 겨우 정희가 놓고 간 생활계획표를 읽는다. 오후 4시 피아노 개인 레슨 악보 챙길 것이라는 항목을 보며 한숨을 넘어선 분노를 느낀다. 계획표대로라면 자신은 꼼짝없이 밥을 짓고 휠체어를 타고 아이들을 훈육해야 한다. 그때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온다. 너, 정희가 너한테 애들 맡겼다며? 잘 됐네. 일주일은 껌이지. 정희가 얼마나 급하면 그러겠니. 내가 있으니 정희가 마음 놓고 일하겠다. 내가 참 복이 많다. 이렇게 애들 보며 봉사할 기회도 없고. 어머니, 제가 환자라서요. 휠체어를 타고 혼자 씻는 것도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든데 이 계획표대로 아이들을 돌보고 식단을 맞추는 건 정말 무리예요. 정희한테 다시 전화해서 다른 방법을 찾으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정자의 언성이 높아진다. 너 지금 그게 할 소리니? 가족끼리 위기 때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신우이가 얼마나 힘들면 내게 맡겼겠니? 그리고 넌 손 멀쩡하잖아. 다리가 부러졌지. 머리가 부러진 건 아니잖니. 내 동생 자식들이 내 손주들인데 내가 해야지. 밥만 잘 먹이고 공부만 좀 봐줘.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유난을 떠니 가족 위기. 내가 바로 위기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데 그건 보이지 않는 걸까? 내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가족이라는 이름의 폭력적인 방패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 관계는 결국 독이야. 내 고통은 보이지 않고 오직 내가 정의를 위해 대신해 줄 수 있는 멀쩡한 손만 보인다는 거다. 그렇지. 체념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이들이 내게 가르쳐준 대로 나도 이들에게 손은 멀쩡하니 일할 수 있다는 명제를 되돌려줄 차례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희생하지 않는다. 나는 이 족쇄를 스스로 끊어낼 것이다. 지수는 전화를 끊는다. 그녀의 눈빛에 복종이 아닌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 서린다. 다음 날 저녁 아이들은 엄격한 계획표와 낯선 환경 그리고 엄마 없는 불안함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 안에 웅크리고 있다. 저녁 식사 시간이지만 아이들은 정희가 준비해 놓은 닭가슴살 샐러드에 손도 대지 않는다. 지수는 휠체어에 앉아 냉장고 문을 연다. 정희가 가져다 놓은 유기농 야채와 닭가슴살, 연어 필레 등이 마치 전시물처럼 빼곡히 채워져 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코팅된 스케줄표를 바라본다. 그리고 결심한 듯 오른손으로 깁스 다리의 무게를 지탱하며 휠체어를 움직여 왼손으로 그 종이를 단번에 잡아 찢어 내동댕이 친다. 얘들아, 너희 이모가 만든 이 지옥의 스케줄표는 오늘부터 완전 무효야. 아이들은 갑작스러운 파격적인 행동에 깜짝 놀라 마치 벌을 받을까 두려워하며 눈을 동그랗게 뜬다. 지수는
왼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배달 앱을 실행한다. 고모 저희 정크푸드 먹으면 안 돼요, 엄마. 가뭄에 나쁘다고 공부하는데 방해된다고 하셔서 혼나요. 고모도 혼나요. 지수는 차갑지만 온화하게 아이들을 안심시키듯 웃는다. 괜찮아. 너희 엄마한테 혼나는 건 내가 다 책임질게. 너희는 딱 일주일 동안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마음껏 해. 너희 엄마가 너희를 내게 맡겼으니 이제부터 이 집의 룰은 내가 정한다자. 민호야 치킨 시킬까? 아니면 햄버거? 떡볶이는? 제일 먹고 싶었던 거 말해봐. 아이들은 태어나서 처음 접하는 선택의 자유와 금지의 해제에 충격을 받는다. 그들의 눈빛에는 순수한 욕망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다. 진짜 피자 시켜도 돼요? 엄마는 피자 엣지에 있는 파인애플이나 옥수수만 먹으라고 했는데 저 페퍼로니 피자 한 조각만 먹어보고 싶어요. 당연하지. 파인애플 없는 오로지 페퍼로니만 가득한 더블 치즈 피자 시키자. 콜라는 1.5리터 제일 큰 거. 그리고 민호야, 넌 떡볶이 시켜. 매운 거 말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릴에 구운 통닭꼬치도 같이 시키자. 단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맛을 보여줄게. 30분 후 배달의 민족의 배달원들이 쉴 새 없이 현관 앞에 도착한다. 지수는 깁스한 다리를 뻗은 채 왼손으로 카드를 내밀어 연이어 결제를 한다. 카드가 긁힐 때마다 지수의 얼굴에 묘한 쾌감이 스쳐 지나간다. 거실 테이블에는 골드 올리브 치킨 박스 2마리, 도미노 피자 라지 사이즈 2판, 맥도날드 햄버거 세트 3개, 코카콜라 대형 페트병, 떡볶이와 순대, 닭꼬치까지 화려하고 기름진 정크푸드의 향연이 펼쳐진다. 아이들은 평생 이런 음식을 본 적 없는 듯 한꺼번에 환호성을 지른다. 와, 대박. 진짜로 먹어도 돼. 지수는 아이들이 평소에 조용하고 단정한 정의의 아이들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개걸스럽게 먹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하주는 치킨 다리를 양손으로 움켜쥐고 입술에 기름을 묻혀가며 야금야금 먹고 피자 한 조각을 통째로 입에 넣으려 애쓴다. 아이들은 해방감에 취해 온몸으로 즐거워한다. 지수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일그러진 승리감을 느낀다. 죄책감은 사라진 지 오래다. 정이야. 내가 정해놓은 그 완벽하고 결벽증적인 삶의 표준은 결국 너의 희생이 아니라 나라는 희생양 위에서만 가능했다는 걸 깨닫게 해줄게. 너는 내 아이들에게 완벽한 어머니의 가면을 씌우기 위해 나에게 환자의 몸으로 그 가면을 유지하는 노동을 강요했지. 내 눈에는 내 다리의 고통이 아니라 내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멀쩡한 손만 보였겠지. 좋아. 그 손으로 내가 쌓아 올린 완벽한 세계를 하나부터 10까지 파괴하고 그 파괴의 비용을 너에게 청구해 주마. 지수는 치킨을 뜯으면서 왼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결제 완료 24,500원, 결제 완료 38,900원이라는 문자 메시지 화면을 날짜와 시간별로 꼼꼼하게 캡처한다. 이것이 그녀의 복수 통장이다. 정크푸드 식사 후 아이들은 절대 금지였던 거실 TV 앞에 옹기종기 모여앉아 가장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케이블 애니메이션 채널을 본다. 거실 바닥에는 기름종이와 뼈다귀, 콜라, 얼룩이 난무한다. 그 옆에는 지수가 왼손으로 주문해준 최신 사양의 닌텐도 스위치와 각종 인기 게임팩이 놓여 있다. 아이들은 TV와 게임을 오가며 황홀경에 빠진다. 와, 이거 진짜 재밌다. 엄마는 게임하면 눈 나빠진다고, 뇌가 썩는다고 절대 못하게 했는데 이거 진짜 최고다. 고모, 고모, 우리 이거 밤새 해도 돼? 엄마는
9시에 꼭 자야 된댔는데 지수는 소파에 앉아 따뜻한 믹스커피를 마시며 자신의 깁스, 다리를 덮은 담요를 정리한다. 마음껏해 이모는 이제 너희들의 자유의 수호자야.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놀아. 공부, 학습지? 그건 내일 생각하자. 지수는 아이들의 방치된 학습지, 찢어져 쓰레기통 근처에 버려진 생활계획표, 그리고 게임에 신나서 소리 지르는 아이들의 모습을 번갈아 본다. 죄책감은 눈꼽만큼도 없다. 오로지 이 모든 것에 대해 반드시 내가 지불하지 않은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냉정하고도 단호한 결심뿐이다. 정의가 떠난 지 4일째 되는 날 오후 집안은 완전히 폭격 맞은 전쟁터처럼 변해 있다. 지수가 깁스한 다리를 끌고 다니며 청소를 할 수 없으니 배달 음식 쓰레기와 포장 박스가 거실 구석마다 산을 이루고 바닥에는 끈적거리는 콜라, 얼룩과 과자, 부스러기, 닭뼈들이 널려 있다. 공기 중에는 눅진한 기름 냄새와 썩은 음식물 냄새가 섞여 악취를 풍긴다. 지수가 휠체어를 타고 쓰레기를 치우려 왼손으로 집으려 하지만 깁스 다리가 걸려 자세가 불안정해진다. 결국 포기하고 휠체어에 기대 앉아 잠시 숨을 고른다. 이 지독한 냄새. 고모, 나 목말라. 콜라 시켜줘. 아까 그 대왕 사이즈로. 막내는 고모, 나 배고파. 아까 그 치즈 잔뜩 들어간 핫도그 또 시켜줘. 감자튀김도. 지수는 아이들의 무례하고 당연시하는 말투에 눈썹이 살짝 오르지만 아무 말 없이 폰을 꺼내 배달 앱을 실행한다. 대왕 큐엠버거 세트 2개, 치즈볼 5개, 핫도그 4개, 감자튀김 라지, 콜라 2리터 등이 차례로 추가된다. 이 모든 것을 지수는 휠체어에 앉아서 왼손만으로 해낸다. 화면을 꼼꼼히 캡처한다. 결제 금액 230만 원에 육박했군. 그래, 더 쌓아라. 하지만 중요한 건 돈이 아니야. 문제는 너희가 나를 너희들의 편리한 희생양으로 당연시했던 그 오만함이었다. 이 230만 원은 내가 너희들에게 청구하는 존중에 대한 비용이자 이 가족 안에서 당연시 여겨지던 불균형의 대가다. 이 빚은 반드시 너희의 몫이 되어야 한다. 6일째 되는 날 저녁 지수는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소리를 배경으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 그녀는 몸의 고통보다 자신이 짊어졌던 며느리 역할의 무게가 더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때 정희에게서 전화가 걸려온다. 언니, 나 정희야. 드디어 내일이면 끝나. 애들 잘 있지? 혹시 아프거나 한 건 없지? 민호 공부는 학습지 매일 하고 있지? 언니가 환자라고 정되긴 했는데 엄마가 언니 손은 멀쩡하다고 해서 안심했어. 지수는 주변의 시끄러운 게임 소음을 들키지 않으려 목소리를 낮춰 최대한 평온한 척한다. 걱정 마. 애들 둘 다 아주 잘 지내. 내가 꼼꼼하게 잘 챙겨주고 있어. 민호는 특히 공부 말고 다른 것에 집중하느라 아주 바빠. 아주 평화롭고 해방된 분위기야. 아, 그래. 역시 언니밖에 없어. 내가 진짜 언니 덕분에 이번 프로젝트 잘 끝낼 수 있었어. 내가 내일 바로 데리러 갈게. 선물 잔뜩 사서 갈게. 정말 수고했어, 언니. 지수는 전화를 끊으며 쓰레기산과 게임에 미친 아이들을 바라본다.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이 거짓말이 낳을 결과는 내가 원하는 잘하고 있다는 것의 기준을 완전히 파괴할 거야. 내가 기대한 완벽한 돌봄과 내가 행한 완전한 방치를 대면하게 해주마. 내가 내게 지불하지 않은 대가는 내 아이들이 망가진 건강과 내게 지불해야 할 천문학적인 배달료로 돌아올 것이다. 내일 내 완벽한 삶은 무너질 거야. 7일 후 약속된 시간 정희가 현관에 도착한다. 그녀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낸 듯 화장도 완벽하고 옷차림도 자신감 넘친다. 밝은 표정으로 초인종을 누른다. 문이 열리자마자 그녀의 얼굴에서 생기가 순간적으로 사라진다. 현관부터 쌓인 배달음식 전단지와 포장 박스, 그리고 지독한 기름 냄새 깁스를 한 채 피로해 보이는 지수의 모습이 눈에 띄고 시야를 넓혀 거실을 보자 그녀의 입이 경하게 벌어진다. 언니, 이게 무슨 냄새가? 집이 왜 이렇게 쓰레기장이야? 그녀는 발을 디딜 곳 쫓아 찾지 못하고 멈칫한다. 그때 아이 둘이 소파에 누워 게임을 하다가 정희를 발견한다. 아이들은 일주일 만에 얼굴과 몸이 통통하게 불어났고 눈가에는 잠 부족으로 인한 다크서클이 짙게 패여 있다. 옷은 며칠째 갈아입지 않은 것처럼 구겨지고 케첩과 기름, 얼룩이 선명하다. 그들은 정희를 보자마자 놀라지도 않고 오히려 누구세요? 하는 듯한 멍한 표정을 짓는다. 민호, 하준아, 너희 왜 이렇게 됐어? 얼굴이 왜 이렇게 부었어? 옷이 이게 뭐야? 너희 혹시 정크푸드 먹었니? 학습지는, 피아노는, 민호는 게임을 멈추지도 않은 채 시큰둥하게 햄버거 부스러기가 묻은 입술을 닦는다. 응, 고모가 마음껏 먹어도 된댔어. 매일 치킨이랑 피자, 떡볶이 먹었어. 게임도 마음껏 했고. 고모가 자유의 수호자래. 정희는 분노에 몸이 떨리는 듯하다. 눈물이 고이기 시작한다. 언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분명히 금지라고, 일절 금지라고 했잖아. 내가 냉장고에 넣어둔 유기농 재료는 다 어디 갔어? 이 애들 상태가 이게 뭐야? 건강과 습관을 전부 망가뜨렸잖아. 지수는 휠체어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아주 천천히 옆 테이블에 놓인 두꺼운 갈색 서류 봉투를 집어든다. 그녀의 표정은 놀라울 만큼 평온하고 눈빛은 차갑게 빛난다. 그녀는 상대의 분노를 즐기는 듯하다. 왜 내 아이들 모습이 마음에 안 드니? 나는 내가 남기고 간 명령서, 그 스케줄표를 철저히 무시하고 내 방식대로 손은 멀쩡한 상태로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최선. 이 집을 이렇게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애들 건강과 습관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게 최선이야. 언니는 악마야. 지수는 서류 봉투를 정희의 가슴 앞으로 내밀며 자, 잘 봐. 내가 남기고 간 그 종이들은 내 상황을 단 1g도 고려하지 않은 너의 편리함만을 위한 일방적인 노동 명령서였어. 나는 다리가 부러져 움직일 수 없는 환자였지. 하지만 내 말대로 내 손은 멀쩡했어. 그래서 배달 앱은 아주 능숙하게, 그리고 자주 썼지. 나는 움직이는 대신 돈으로 이 집을 굴렸어. 정희가 서류 봉투를 떨리는 손으로 연다. 안에는 7일간의 모든 배달 앱 결제 내역 캡처 화면과 영수증 복사본이 날짜와 시간별로, 심지어 아이들이 먹은 메뉴까지 꼼꼼히 정리되어 있다. 마지막 장에는 총액이 크게 빨간색으로 적혀 있다. 273만 5,500원. 그 비용이 바로 내가 저 아이들을 7일 동안 돌본 대가야. 하루에 30만 원이 넘는 금액이지. 정크푸드 금지, TV 시청 금지, 게임 금지. 내가 그 명령들을 지키게 하려면 내가 깁스한 다리를 끌고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고통을 참으며 서서 요리를 하고 하루 종일 아이들 뒤를 쫓아다니며 훈육하고 공부를 시켰어야 했겠지. 그 모든 게 환자인 내게 강요한 무상노동이자 가족애였어? 그게 내가 말하는 도움이었니? 정희는 서류를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분노와 충격, 그리고 살짝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죄책감에 말을 더듬는다. 이 270만 원? 언니,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너무 심하다고. 이건 악의적인 복수야. 언니가 일부러 애들을 망가뜨린 거잖아. 그래. 복수야. 내가 나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내 고통과 상황을 철저히 무시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 청구지. 내가 그토록 원하던 완벽한 육아와 삶은 결국 누군가의 온전한 희생을 바탕으로만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눈으로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어. 내가 돈을 내지 않고 공짜로 쓰려던 내 노동의 가치가 바로 저 금액이야. 나는 더 이상 내 희생양이 되지 않아. 정희는 서류 봉투를 움켜쥔 채 주변의 쓰레기와 아이들의 처참한 모습 그리고 지수의 냉랭한 눈빛을 번갈아 보다가 결국 주저앉아 흐느끼며 울음을 터뜨린다.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과 언니의 고통을 외면했던 무관심이 낳은 처참한 결과를 마주한다. 언니, 제가 졌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언니가 이렇게 아픈데 제 눈엔 제 일만 보였어요. 270만 원 지금 바로 오빠 계좌로 이체할게요.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정희는 아이들을 거칠게 끌어일으켜 재촉하며 사과의 말을 중얼거리며 집을 나선다. 현관문이 닫히고 지수는 테이블 위에 놓인 결제 내역서의 복사본을 한참 동안 바라본다. 승리의 느낌보다는 오랜 억눌림이 해소된 허무함과 씁쓸함이 감돌 뿐이다. 그러나 그녀는 후회하지 않는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간밤에 잠을 설쳐 피곤한 얼굴로 휠체어에 앉아 커피를 마시려는데 현관에서 격한 벨소리와 함께 지수야, 당장 문 열어 하는 시어머니 정자의 격앙된 목소리가 들린다. 문을 열자 정자가 화난 다이너마이트처럼 성난 얼굴로 들이닥친다. 정희에게서 모든 자초지종을 들은 것이다. 너, 내가 감히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애들 꼴을 그렇게 만든 데다가 270만 원이라는 돈을 뜯어가. 너 이 독한 년인 줄 몰랐다. 내가 미쳤구나. 어머니. 정자는 숨을 헐떡이며 변명해봐. 제가 계단에서 굴러내려 다리가 복합골절로 부러졌을 때 어머니는 제가 누워있는 집에 제대로 오셨나요? 안 오셨죠. 그때는 허리 아프다, 움직이기 힘들다며 전화로만 안부 묻고 정작 환자인 저를 위해 오시지는 않더니 지수는 정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한다 하지만 딸 정희가 일주일 동안 일해야 한다고 하자마자 저에게 아이들을 맡기라고 전화하셨죠. 그리고 딸의 돈 270만 원이 빠져나갔다고 하자 이렇게 새벽부터 당장 달려오시네요. 지수의 예상치 못한 직설적인 공격에 정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평소 며느리에게 일방적으로 쏟아붓던 잔소리와는 차원이 다른 정확하게 가족 이기주의의 급소를 찌르는 반격이었다. 저도 어머니처럼 딸이 있어요. 저희 엄마도 저를 끔찍히 아끼고 사랑하시는 딸이에요. 그리고 그때의 저는 다리가 부러진 환자였어요. 그런 저의 고통과 불편함보다 딸의 부탁과 딸의 편의가 항상 우선이었던 어머니의 태도가 바로 이 모든 결과를 만들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어머니의 무관심과 딸에 대한 편애가 270만 원이라는 청구서가 된 거예요. 정자는 할 말을 잃고 입만 벌리다가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굴욕감에 얼굴을 붉힌 채 에휴, 이 못된 년, 내가 무슨 중얼거리며 화를 내는 것도 잊은 채 발돋움하다시피 집을 나선다. 며느리에게 져본 적 없던 시어머니의 굴욕적인 그리고 씁쓸한 퇴각이었다. 그날 저녁 2주 만에 출장에서 돌아온 민준이 현관에 서 있다. 집은 어머니의 급습으로 어느 정도 치워졌지만
여전히 깁스와 휠체어가 남아 아내의 고통을 상징하고 있다. 그는 정희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듣고 상황을 직감하며 침울해한다. 지수는 휠체어에 앉아 무표정으로 남편을 맞이한다. 민주는 미안함과 동시에 아내에게 느끼는 짜증이 섞인 복잡한 목소리로 짐을 내려놓는다. 여보 들었어. 정희한테 한 거 270만 원 돈 받은 건. 내가 화난 건 충분히 이해해. 어머니와 정희의 태도도 잘못됐지. 하지만 270만 원에 애들한테 그렇게 정크푸드를 마구 먹이고 방치한 건 여보. 이건 너무했잖아. 아이들은 죄 없는 거잖아. 내가 조금만 참았으면, 지수는 그 조금만 참았으면이라는 말을 듣자 끓어오르던 감정이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다. 지난 몇 년, 몇십 년간 쌓여왔던 가족. 내 불균형과 서러움이 민준을 향해 한꺼번에 폭발한다. 너무했다고. 내가 계단에서 굴러 뼈가 부러졌을 때 내 어머니가 한 첫마디가 뭐였는지 기억나? 손은 멀쩡하니 이래라였어. 그리고 너는 미안하다고만 하고 광주로 짐 싸서 도망갔지. 네. 어머니와 여동생의 부당한 요구 앞에서는 늘 중립을 가장한 비겁한 방관자였어. 내 책임은 단 한 번도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어. 지수는 눈물을 쏟으며 목이 메어 휠체어 팔걸이를 힘주어 잡는다. 대체 내가 왜 너의 가족, 너의 편의를 위해 내 몸의 고통과 정신적 희생을 당연하게 여겨야 해. 내가 그 일주일 동안 애들을 제대로 돌봤다면 정희는 그동안 내가 무상으로 제공하던 육아와 가사 노동의 진정한 가치를 270만 원으로도 살 수 없다는 걸 평생 깨닫지 못했을 거야. 나는 너와 내 가족이 나에게 지불하지 않았던 공감과 존중의 대가를 내 동생에게서 받아낸 거야. 민주는 아내의 첫 번째 폭발적인 감정과 고백에 완전히 압도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서 있을 뿐이다. 그는 비로소 아내의 고통과 그동안 자신이 착한 남편, 착한 아들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외면해왔던 가족 내의 깊은 불균형을 마주하게 된다. 그는 깨닫는다. 아내가 요구한 것은 돈이 아니라 존중이었음을. 몇 주 후 집은 다시 깨끗하게 정리되었다. 지수의 깁스는 여전히 무게감을 지니지만 그녀의 표정은 한결 가볍고 단단해 보인다. 그녀는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왼손으로 책을 읽고 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녀 곁에 앉아 따뜻한 허브차 한 잔을 그녀에게 건넨다. 차 마셔. 내가 내 깁스 때문에 못했던 일들을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배워갈게. 병원 갈 때는 내가 운전하고 빨래도 내가 널게. 미안해. 지수야, 정말 내가 눈이 멀었어. 내가 혼자서 그 모든 짐을 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 내가 느꼈을 그 분노와 서러움, 이제야 비로소 내 마음에 와닿아. 나는 그날 계단에서 굴러 다리라는 물리적인 상처를 얻었지만 그 상처를 통해 내 영혼에 박힌 며느리 역할이라는 족쇄를 끊어냈다. 그들은 나를 편리한 희생양으로만 여겼지만 나는 그들의 무관심과 오만함을 되돌려주는 복수라는 도구로 사용했다. 그 과정은 쓰라리고 피폐했지만 우리는 비로소 우리 가족 안의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남편은 이제야 비로소 나를 아내로 대하기 시작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일방적인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관계는 결국 파국을 향해 치닫는다. 공감과 상호 존중, 그리고 공평한 분담 없는 가족에는 아름다운 꽃이 아니라 서서히 퍼지는 독이 될 뿐이다. 나의 270만 원짜리 복수는 단순히 돈을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잃어버렸던 나의 자기 존중과 가족 안에서의 내 자리를 되찾기 위한 선언이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한다. 서로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서로의 사랑을 당연시하지 않는 공평한 사랑이라는 새로운 토대 위에서.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지수의 행동이 좀 이해되지 않는 분도 계시지요. 하지만 가족은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오늘 가족 간의 빈 공간을 살펴보세요. 누군가 혼자 마음 어려워하는 자리가 있다면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시고요. 구독, 클릭,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